반갑습니다. 송진구입니다. 오늘 제가 정보를 듣기에는 방청객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미인들만 불렀대는데 아직 안 오신 거죠? 오늘 제 강의 주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요. 나를 바꾸는 자기 경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한 세대 전에, 약 30년 전에 한국 평균 자식들이 부모님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무려 80%였어요. 네. 10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면 그중에 8명은 나보다 낫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여기 오신 방청객 자제분들이 앞으로 나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국 평균으로. 고민 안 해보셨겠지만 오늘 한번 해보자고요. 30%? 지금 공식적으로 10%입니다. 자식들을 1인당 가르치는데 약 2억 6천만 원이 들거든요. 한국 평균으로. 그렇게 가르쳐 놔도 이 아이들이 나보다 나아질 가능성은 10%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30년 전에는 직업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던 게 뭐냐면 농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8%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종류는 엄청 많아졌어요. 근데 사람을 쓰는 직업의 종류는 급격하게 축소하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1953년도에 전쟁이 휴전이 됐어요. 한국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잠시 쉬는 상태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54년부터 아이를 갖기 시작해서 55년부터 출산을 시작했는데 63년생까지 아이들이 왕창 태어났어요. 이 세대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그렇죠.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그래요. 근데 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얼마나 됐냐면 우리나라 전 인구의 무려 15%나 됩니다. 713만 명이나 돼요. 근데 이분들이 작년부터, 그러니까 55년생 태어나신 분이 작년에 55세가 돼서 은퇴를 시작했어요. 은퇴 시작하면 직장 다니다가 집에 가 계시잖아요. 물론 그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은퇴는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왜 이게 무서운 일이 되냐면 그 베이비 부모 세대가 현재 한국을 이끌고 있는 중심축인데 그 엄청난 분들이 은퇴해서 쫙 집에 가면 옛날에는요. 자제분들이 가르쳐 놓으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요즘은 취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못하는 아이들을 몇만 원 세대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어요? 88만 원. 맞아요. 88만 원 세대. 정답을 많이 하시네 이분이. 88만 원 세대. 그러니까 열심히 2억 6천을 들여서 학교를 졸업시켜도 애들이 취직을 못해. 그러니까 집집마다 2대에 걸친 실업자가 계신 거예요. 엄마 아빠 실업자 집에 와 계시고 자제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야. 왕창 언제까지? 63년생이 은퇴할 때까지 무서운 일들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들이 유지가 될 거예요. 이게 전 분야로 확장이 돼가지고요.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 숫자가 67만 명 정도가 고등학교를 졸업해요. 그중에 60만 명이 대학에 들어와서 대학을 졸업하는 친구들이 54만 명이야. 근데 54만 명 중에 내가 정말 원해서 취직하고 싶은 회사에 들어가는 친구가 몇 명이냐? 2만 명밖에 안 돼요. 54만 명 중에. 나머지는 원하지 않는 회사에 들어가고 상당히 많은 숫자가 그나마 취직을 못하고 있는 게 한국의 현주소라 이겁니다. 대학들도 사실은 대학 같은 경우 공무원 이런 경우를 철밥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9년만 지나면요 무서운 일들이 대학들도 벌어져요. 지금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60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으로 9년 지나서 2020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의 숫자가 40만이고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 숫자가 30만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60만인데 그때는 30만이야. 그러니까 물리적인 숫자로 보면 지금 있는 대학, 존재하는 대학의 숫자가 9년 후에 얼마로 몇 퍼센트가 줄어야 정당한 거예요? 50%가 줄게 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 한국에서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온 강의 내용은 그럼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 엄마 아빠의 베이비 부모는 물론이거니와 이 위험한 상황을 극복할 방법이 없느냐? 있어요. 그 방법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건데 그게 뭐냐면 나를 바꾸는 자기 경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 강의는 두 가지 꼭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앞에 꼭지는 지금 한국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고
누구보다 내가 괜찮고 우리 가정, 우리 회사는 누구보다 괜찮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있어요. 그 솔루션을 제가 드릴 거예요. 5가지 조건입니다.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면 지금 상황이 어떻고 이 나쁜 상황, 위험한 상황을 극복할 방법이 뭐냐를 얻어가실 수가 있는 그런 강의가 될 겁니다. 유익한 강의를 제가 해드릴 걸 약속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을 하죠. 자, 이 사이클은요, 이 검정색 선이 보이죠? 이게 수입 곡선이에요. 라이프 사이클에서. 밑에는 연령별입니다. 20, 30, 40, 50 쭉 보이죠. 수입 곡선인데 이 수입 곡선은 균일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이 중간에 취직을 못하면 수입이 0이야. 그죠? 이건 평균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지출 곡선이 있어. 지출 곡선은 이게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꼼짝없이 지출을 해야 됩니까? 꼼짝없이 지출을 해야 돼. 근데 그 지출 커브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근데 지출 커브가요, 수입 커브와 역전되는 상황이 옵니다. 처음에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작아요. 사람들은 이때 뭐를 해야 돼? 저축을 해야 돼, 저축을. 그래서 실제적으로 경제인들은 살면서 2번의 은퇴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은퇴가 언제냐? 수입 곡선과 지출 곡선이 충돌하는 이 시점에서 은퇴를 합니다. 이게 40대 중반이에요. 여기 오신 방청객분 중에서도 40대 중반 분들은 지금 이런 걸 경험하실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진짜 은퇴하는 때가 언제냐? 50대 중반입니다. 직업적인 은퇴를 하게 돼. 무서운 일. 그러면 여기서 저축을 충분히 못 해놓은 경우는 여기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출은 꼼짝없잖아요. 아이들은 커가잖아요. 교육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확장시켜서 보면 연령별로 보면 3가지 기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회사 들어가고부터 40대 중반까지밖에 저축할 시간 없습니다. 근데 집중 지출 기간이 언제냐?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 후반까지 지출 집중 기간이야. 꼼짝없이 계속 나가야 돼. 아이들 키워야지, 또 결혼시켜야지. 그래서 50대 중반쯤 돼서 은퇴하면 이제 좀 나는 편히 좀 살아야 되겠다. 천만의 말씀. 그때 준비되는 돈이 뭐냐? 노후 자금이 준비가 돼야 돼요. 이게 준비가 안 되면 고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벌은 돈을 어떻게 쓰게 되냐면 총 5가지로 쓰게 돼요. 생활자금, 긴급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그리고 아주 중요한 노후자금을 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준비가 안 되면 이때부터 상당한 오염 속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한국인의 현주소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죠. 지금 이거는 서울대하고 그 조선일보가 공동 조사한 건데요. 한국의 55세 기준 되는 소위 말하는 베이비 부모, 이분들을 조사를 한 겁니다. 표본 집단을 추출을 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냐? 2억 9,600이야. 3억이 안 됩니다. 55세 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연령별로 80, 90, 100살까지 사실 때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를 조사한 게 있어요. 조사한 게. 보니까 80세까지 얼마가 되냐? 6억 3천이 들어가야 돼요. 90세까지는 8억 8천이야. 100세를 살려면 11억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오신 방청객 중에 난 한 20억 있다 손 한번 들고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20억 이상 있어야 돼요. 55세에 가서 아프지 않은 조건으로 얼마가 있어야 100세까지 살아? 11억이 있어야 돼요. 네? 55세가 아프지 않은 조건으로. 그럼 55세가 갖고 있는 2억 9,600을 갖고 몇 살까지 살 수 있느냐? 67세만 되면 돌아가셔야 돼. 돈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게 지금 우리의 이런 무서운 현주소예요. 자, 이분들이 언제 은퇴를 원할까를 조사해봤어. 언제 은퇴. 우리가 보면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5, 6도 다 아시죠? 네. 55세만 되면 한국의 직장인들은 대부분 직업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네. 물러나게 돼요. 사실 55세까지 회사를 다녔다는 얘기는 거의 기적과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앙케이트를 해보니까 55세 때 은퇴를 하겠다. 조사자 중에 1%밖에 안 돼요. 대부분이 그 이후에 은퇴를 원하고요. 무려 25%의 한국 베이비 부모들은 몇 세 은퇴를 원하냐? 70이 넘어서 은퇴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몇 살을 살아요? 앞으로 100세를 산다잖아요. 100세. 돈 버는 일을 70까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중간에 끼어 있는 베이비 부모 세대가 굉장히 위험한 세대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아이들 키우면 아이들이 날 부양했잖아요. 네. 지금은 부양합니까? 안 해요.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구조야. 그래서 지금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조만간 닥칠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지 않은 노후, 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사실은 재앙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재앙이에요. 옛날에는요, 수명이 굉장히 짧았어요. 한국 기준으로 1930년도 기준으로, 남자 기준으로 평균 연령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50? 32이었어. 네, 여성 35이었어요. 32, 35이면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돌아가실 때. 옛날에 그랬다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에 회갑잔치 이런 거를 커다랗게 하셨잖아요. 회갑이면 평균 수명의 거의 2배를 살 정도의 나이였어요. 지금은 그 상황이 바뀐 겁니다. 자, 이 숫자를 한번 봐주세요. 이 숫자는 뭐를 뜻할까요? 빨간 숫자 한번 보시죠. 27, 28, 15, 30. 모르시겠죠? 연령을 뜻합니다. 연령. 제가 만든 공식인데요. 27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 한국의 남자 기준으로 태어나서부터 27년 동안 교육을 받아요. 유치원, 초등학교 뭐 쭉 가. 군대까지 기준이야. 27년 동안 학습을 한 다음에 사회에 딱 들어가는 나이가 28이에요. 그래서 28년 동안 회사를 다녀. 그럼 정년 55세가 되는 거예요. 55세가 돼. 이때 동안 뭐 하냐? 아이들도 가르치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해요. 근데 55세 돼가지고 55세 때까지 회사에서도 잘리지도 않고 내몰리지도 않고 다닌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적과 같은 분들인데 이분은 내심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55세까지 정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 난 지금부터 은퇴해서 내 노후를 즐길 거야. 딱 나와. 천만의 말씀. 세상에 그게 아니거든. 이분들이요 55세까지 회사를 다니실 때 내가 나가고 싶을 때 회사 나가고 쉬고 싶으면 쉬고 이렇게 다니는 분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사실 그 직장인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끌려다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넥타이가 사실 그런 용도예요. 끌고 다니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로 와 절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시점이 있어. 언제? 55세 이후입니다. 그때부터 15년 동안이에요. 그때부터 70세까지는 만약에 55세 은퇴하실 때 충분히 준비가 돼 있어? 이때 되면은 70세까지는 오케이.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어. 안 나가면 안 나가도 돼. 취미활동해도 돼. 맞죠? 네. 근데 준비되지 않은 자는 70세까지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고통의 인생이 되는 거야. 70세 이후 30년은 다 개인의 복시야. 어떤 분은 100세도 살고 어떤 분은 80도 살죠. 개인이 정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은퇴 후에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데 은퇴 후에 진짜 인생을 살려면 언제 준비해야 돼요? 은퇴 전에. 지금. 그래서 오늘 오신 방청객 중에도 이렇게 젊은 학생들이 오신 거는 이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입니다. 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이렇게 무섭게 전개되기 때문에 내가 현재 저축할 수 있는 기간, 아까 제가 커브 보여드렸잖아요. 이때 충분히 저축하면 미래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이때 준비되지 않죠? 미래는 우리한테 주는 거는 불행밖에 있지 않습니다. 불행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 어떻게 자기 경영을 할 거냐? 자기 경영의 솔루션을 제가 5가지를 오늘 드린다고 말하는데 간단합니다. 돈도 보인다야. 이게 오행시를 얘기합니다. 자, 돈도 보인다. 아셨지? 꼭 잃어버리지 마세요. 네. 자, 지금부터 하나씩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돈은 뭐냐? 돈에 대한 기능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돈에 대한 기능. 우리나라 사람은요, 돈에 대해서 굉장히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어요. 그 출발되는 장소가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야, 너는 돈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너는 모든 걸 다 엄마 아빠가 책임질게. 그것처럼 무책임한 얘기 없어요. 네. 아이들이 먼저 사망하나요? 평균적으로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나요?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거든요. 부모님이 아이들을 관리하시는 시기는 학생 때밖에 없습니다. 언제 가르치냐?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기능을 가르쳐줘야 돼. 그때 가르쳐주지 못하면 나중에 돈에 대한 걱정 엄마 아빠 하지 말라 그랬어. 애들이 지금 상당 부분 이래요. 대부분 아이들이 하나나 둘밖에 없으니까 그 아이들이 사회로 나오죠. 그 컸던 게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해서 아주 질시하는 생각을 가져요. 이 자료는요. 한국갤럽하고 조선일보가 안케이트한 걸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 자료는 10개 국가를 조사했어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돈에 대해서 어떤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돈은 행복과 관계가 있다고 응답한 게 93%입니다. 1등이 한국이에요. 돈은 행복과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
돈 번 사람들은 어떻게 벌었을까를 앙케이트를 했어요. 10개 국가한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부동산? 열심히 일해서, 좋아. 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다고 생각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방청객분 중에. 둘 중에 하나, 열심히 일한 거. 좋아. 한 분이네. 오케이. 나쁜 짓에서 돈 버는 것 같다, 돈 번 사람들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케이. 나머지 분들은 뭐예요? 우리나라가 앙케이트 한 걸 보니까 무려 57%의 사람이 부자들은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응답을 했어요. 세계 최악이야. 10개 국가 중에 최악이야. 네. 여기서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예요. 돈은 행복과 관계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돈은 나쁜 짓을 해서 벌었다라고 판단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집집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식들은 집값이 올라갈까 봐 걱정합니다. 부모님은 뭐 때문에 걱정해요? 그렇지, 집값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게 우리나라예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돈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 물어보면 돈은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네. 돈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근데 남이 갖고 있는 돈은 싫어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돈에 대한 이중성을 깨라 이거예요. 우리 응답자 중에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응답자 중에 93%, 10개 국가 중에 1등의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어? 돈은 행복과 관계가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57%는 돈은 부정한 짓을 해서 벌었다고 표현을 하는 게 우리인데 이제는 그걸 깨야 된다. 안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한번 여쭤보죠. 돈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오, 훌륭한 분들이 역시. 근데 보통 사람들 대답을 잘 못해요. 왜? 여러 가지 이중적인 생각이 있어. 근데 그분들의 대답을 제가 정리하면 이럽니다. 돈은 남이 가지면 나쁜 거고 내가 가지면 좋은 거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실제 돈은 우리한테 두 가지를 줍니다. 크다란 걸 줘. 뭘 줄 것 같아요? 행복. 두 가지를 주는데 그 행복은 그 윗버전이에요. 우리 두 가지 주는 게 첫 번째 뭐냐?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권력을 줘요. 자유는 뭐냐? 우리가 돈이 많아. 남한테 베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돈이 많아. 일하기 싫어.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돈이 많아. 만나고 싶지 않은 놈이 있어. 안 만나도 되죠? 네. 돈이 없어. 만나기 싫은 놈을 만나야 돼. 일하기 싫은 직장에 끌려나가서 일해야 돼요. 네. 베풀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돈이 주는 자유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권력을 줘. 권력. 여기 오신 방청객께서 만약에 돈을 한 1,000억 갖고 있어요. 한 부자로 생기셨잖아요. 1,000억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어디에 땅을 샀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 가서 물어보잖아요. 어디서 무슨 정보를 듣고 땅을 샀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보 없어요. 그냥 샀어요. 우린 집에 가서 막 대출 받고 빌려가지고 이분이 산 데 옆에다 땅을 삽니다. 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 1,000억 가진 부자가 거기에 땅을 샀다는 얘기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다. 이건 권력이에요. 돈은 이 두 가지를 줍니다. 자유와 권력을 줘.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게 끝에 가서는 행복이라는 마지막을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좋아요. 돈에 대한 이중성을 깨라고 하는데 그럼 돈을 어떻게 버는지 부자가 되는지를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쳐 드릴까요? 네. 좋아요. 제가 지금부터 한 5가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 중에 나는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손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수입의 절반은 저축한다. 본인 기준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지금. 맞나 틀린, 오케이냐 노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돈을 쓰는 맛보다는 모으는 맛을 안다. 이걸 즐기는 거야. 그렇죠. 이유 없는 밥을 사지 않는다. 투자 좋은 자의 의견을 중시한다. 부자가 되려는 집요한 꿈이 있다. 요 5가지 중에 나는 생각해보니까 5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다 가난한 분들이 오신가 지금 여기? 4가지, 3가지 다 저하고 비슷한 분들만 오셨네. 2분 빼고 이 5가지의 조건은요 부자가 되는 조건이에요. 부자가 되는 조건이에요. 사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철저하게 제가 이 5가지 조건에 합당하게 살았어요. 철저하게. 저축이 어딨어? 일단 쓰고 보는 거야.
일단 쓰고 보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맛을 어떻게 즐겨? 쓰다 보니까 쓰는 맛을 즐기게 되지. 세 번째는 제가 제일 잘한 거였어요. 그냥 만나게만 하면 제가 밥을 샀어요. 모이면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이 제가 지갑을 뽑는 게 총을 뽑는 것보다 빠르다 그랬어. 촥 뽑으니까 하여튼. 투자 조언자의 의견을 듣지 않았어요. 누구 얘기를 들었냐? 투자 그 유발자 있죠? 유혹자들. 그 사람들의 얘기를 집중적으로 들었어요. 부자가 되려는 집요한 꿈을 가진 적은 없었어요. 결혼 전에. 제가 고향이 그 충남 태안이라는 데가 제 고향이에요. 시골인데 거기 제 고향이 이제 말리포가 제 고향입니다. 태안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중학교 이후에 거기서 나와서 외지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방학 때가 되고 그러면 집에 가잖아요. 제가 갈 때는 항상 제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가요. 제가 가면 항상 저희 어머니는 저를 앉혀놓고 제가 기본적으로 30분 이상씩 설교를 들어야 돼. 어머니한테 무릎을 딱 꿇고 앉아가지고 갈 때마다 30분이야. 어떻게 살아야 된다 쭉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얘기가 뭐냐면 너는 왜 꼭 네 애비를 닮았냐? 왜 맨날 끌고 다니고 뭐 쓰고 사주고. 저희 아버님이요 옛날 별명이 뭐냐면 보증계의 대왕이었어. 보증. 요즘은 보증이라는 게 별로 없지만 옛날엔 다 보증을 했잖아. 인감도장. 그래서 제 아버님이 좌우명이 뭐냐? 남을 위해 살자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주변 사람을 위해서. 주변에 무슨 일이 있잖아요. 주무시다 말고도 뛰쳐나갑니다. 주무시다 말고. 그래서 그 동네에서 지금도 송옥남 회장님 그럼 그분 남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굉장히 싫어. 제가 결혼을 하고부터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 결혼하니까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돈은요 쓰고 남는 거를 저축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저축하고서 쓰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쭉 시켜주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야. 지금도 물론 이 5가지 중에 제가 몇 가지는 아직도 못 고치고 있는데 열심히 고치려고 노력을 하죠. 부자는 이런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3명의 여자 얘기를 꼭 듣습니다. 어머님 얘기, 와이프 얘기, 내비게이션. 정답을 알고 계세요. 정답을 알고. 자, 2번째입니다. 자, 돈도 보인다 했죠? 네. 돈은 들었죠? 네. 돈의 기능성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네. 2번은 뭐냐? 도전하라 이거야. 현재에 멈추지 마라. 직장인들 보면요. 직장에서 은퇴하게 되잖아요. 언젠가는. 네. 2가지 직장인들이 있어요. 2부류에. 강제적으로 은퇴를 당하는 직장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직장인들이 있어요. 강제적으로 퇴직하는 직장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회사에 딱 들어갑니다. 어렵게. 딱 그래요. 사장님. 저는 이 회사에서 가늘고 길게 다니면서 저는 이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그러면서 왜 거기다 뼈를 묻어? 거기가 뭐 낙골 땅이에요? 뼈를 묻으면 안 되거든. 거기다 뭘 묻어야 꿈과 열정을 묻어야 돼. 이런 사람들은 비자발적인 퇴직을 당하게 돼. 강제 퇴직을 당하는 거야. 누가 회사에서 빨리 잘리는 줄 아세요? 가능하면 그 회사에서 오랫동안 버티고 싶은 갈 데 없는 사람이 제일 먼저 잘리는 거예요. 조직에 생깁니다. 누가 자발적인 퇴직을 하냐? 언제든지 갈 데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두는 거야. 왜? 나를 오라는 데가 주변에 널려 있어. 이해하시겠어요? 그 사람들 그 회사에서 놓치겠어요? 안 놓칩니다. 연봉을 더 주고 승진을 시키면서까지 그 사람을 붙들려고 그래. 그래서 저는 직장인을 2가지 부류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 거지형 직장인과 CEO형 직장인으로 나눠요. 거지형 직장인 어떤 사람들이냐? 회사에 탁 칼출근, 칼퇴근이야. 칼출근, 칼퇴근. 딱 출근해서 일하다가 자기 일도 하나 주식 거래도 하고 웹서핑도 하고 쫙 합니다. 몸 관리 쫙 하고.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회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거지형이에요. 월급 100만 원 받으면 자기가 일해서 가져가는 건 70만 원밖에 안 돼. 30만 원 누가 메꿔줘야 돼? 다른 동료들이. 동료들이 메꿔주는 거예요. 동료들이. 그러니까 눈치가 보일 거 아니에요. 찍히잖아요. 손이 말해서 왕따가 되죠. 그 사람들이 거기 회사에 오래 못 있습니다. 다른 회사로 옮겨요. 거기 또 오래 있나? 못 있어. 똑같거든. 몇 군데 옮기다 이 사람이 결국 가는 데가 어디냐? 나는 직장인 체질이 아니야. 나는 사업가 체질이야. 그래서 나가서 창업을 해. 뭐를 할까? 장사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식당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거? 치킨집. 제일 빨리 망하는 게 뭐야?
치킨집이야. 그 사람들은 치킨집 망하는 순간, 차리는 순간 망하는 데까지 3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안 걸려요. 이미 그 사람은 직장 다니면서 망할 수 있는 충분한 연습을 한 거예요. 거지형 직장인으로서 연습을 한 거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네. 충분히 연습해서 망할 연습을 망할 수밖에 없어요. 식당 가봐요. 예를 들어서 요즘 유행이죠. 물통 옆에다 셀프 서비스 써놨잖아. 물은 셀프입니다. 그렇다. 셀프라는 메시지는 뭐냐면 종업원이 많지 않으니까, 손님이 너무 많으면 물을 다 갖다 드릴 수 없으니까, 바쁘니까 갖다 드세요,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어떤 데 가보면 손님이 하나도 없어. 손님이 나 혼자인데 종업원 2명하고 사장 혼자 앉아서 테레비 보고 있어. 그것도 뭐 MBC TV 특강 이런 거랑 보면 괜찮아. 다른 거 보고 참. 그러면서도 물 주세요. 그럼 물은 셀프입니다. 그래. 그거 아니고 제가 거기 다시 가겠습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이런 거지형 직장인들은 나가면 거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시작 출발부터 준비가 돼 있어.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냐? CEO형 직장인들이야. 주변에서 볼 때는 우직해. 야, 쟤는 좀 애가 멍청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우직해요. 남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누가 거지형 직장인들의 돈을 메꿔주냐? CEO형 직장인이 이 사람들한테 돈을 메꿔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회사에서 절대 안 놓칩니다. 안 놓쳐요. 나가려고 하면 붙잡아. 연봉 거기 더 줄, 내가 더 줄게. 그 사람들이 승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직장 다닐 때부터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 돼. 거기 안주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언제든지는 회사는 한 번은 망하게 돼 있고 직장인 한 번은 나오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주문하냐면 스스로 도전하라. 자, 계란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계란은 2가지 방법으로 깨져요. 안에서 깨고 나와. 뭐가 돼요? 병아리가 돼. 밖에서 깼어. 뭐가 돼? 후라이가 되는 거야. 맞아. 자기가 깨고 나오면 힘들죠. 그런데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남이 깨도록 내비두면 후라이밖에, 죽음이야, 죽음. 그래서 저는 상어처럼 움직여라. 물고기 중에 상어는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쉬는 적이 없답니다. 계속 헤엄을 친대. 잠잘 때도. 왜 그런지 아세요? 정답이야. 왜 가라앉을까봐. 걔한테는, 물고기들한테 있는 거가 걔한테는 없어요. 불해가 없어. 맞아, 불해가 없어요. 불해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헤엄을 안 치면 가라앉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맨날 헤엄을 쳐야 되니까. 근데 이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헤엄치는 그 고단한 행동이 상어를 나중에 뭐로 만드냐면 바다의 제왕으로 만드는 거예요. 직장인도 마찬가지.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거든. 거기 내비두지 말고 도전하도록 하라. 스스로한테. 그러면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이겁니다. 자, 인도에 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밖에 나갔다 출장 갔다 회사 갔다 오면 차를 여기다 세워놓고 산을 몇 킬로를 걸어서 자기네 집을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근데 정부 당국한테도 얘기한 거야. 여기다 또 우리가 도로를 좀 내줘라. 차를 누가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부 당국도 얘기가 되죠. 거기 몇 명 안 살잖아. 거기다 이 몇 킬로를 도로를 내주기는 어렵다. 그때 이 다스란 사람이 하루는 결심을 했어요. 내가 길을 내마. 그래가지고 이 망치하고 이 정 있죠? 이걸 뚫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산을. 그래서 무려 몇 년을 뚫었냐면 틈날 때마다 14년을 뚫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터널이 이거예요. 이게 폭이 4.2m 되는 터널을 내버렸어. 이게 한 사람이 만든 거예요. 몇 년 동안? 14년 동안. 어떻게 보면 참 징글징글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목표한 바에 대한 거를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난 뚫겠다 이거야. 뚫겠다. 우리 살면서도 그래요. 어떤 경우는 저는 동굴과 터널을 비교할 때가 많은데요. 사실 살면서 힘든 일이 많잖아요. 힘든 일이 딱 빠지다 보면 내가 닥치고 있는 힘든 일은 동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굴은 끝이 막혀 있습니다. 잘못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터널은 달라요. 터널은 아무리 길더라도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 출구가 있거든. 저는 인생을 오래 살아보진 않았지만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과 같은 것 같아요. 도전하고 뚫다 보면 언젠가 그렇게 뚫리게 돼 있거든. 시간의 차이예요. 근데 그 시간 동안은 본인이 도전과 몰입을 멈추지 말아야 돼.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임신을 하고 나서 야 빨리 애를 낳아야 된다고 한 2-3달 만에 낳을 수 있어요?
아이가 나오려면 얼마를 기다려야 돼? 10달을 기다려야 돼. 10달. 도전을 멈추지 마라. 근데 도전할 때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그 중에 뭐를 제일 잘하느냐는 걸 찾아야 돼. 엉뚱한 방향을 쫓아가면 경쟁력 없어요. 제가 엊그제 며칠 전에 모임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매일 돌아다니니까 제 강의를 들은 모임에서 저를 초청을 해서 저녁을 먹었는데 거기 저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저보고 몇 살이냐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2개인데요. 방송용 나이는 33입니다. 그래? 그럼 진짜 나이는 얼마야? 진짜 이렇습니다. 방송에서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굉장히 실제 젊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 비결이 뭐냐는 거야. 비결이 있습니다.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웬만해서는 안 가르쳐 드리는데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해서 뭐냐? 닭발을 드세요. 닭발에 뭐가 많아? 그렇죠. 콜라겐이 많아요. 또 매콤하니까 늘 여기서 엔돌핀이 나오게 돼 있거든. 그리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하고 이제 4명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저희 테이블에 그분들이 언제 자기한테 닭발집을 좀 소개해 줄 수 있느냐 해서 제가 또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이유 없는 밥을 사는 거잖아. 그거 오시죠. 초대를 했어요. 제가 3분을. 3분을 초대했는데 한 분은 어디 해외 출장을 가가지고 2분 있다 오시는데 제가 잘 아는 그분도 이제 방송계에 있는 대표인데 어떤 저하고 친한 분을 같이 우리 나가서 유정현 대표라는 사람이 있어요. 둘이 나가고 그 2분이 오셨어. 닭발집에 가서 닭발을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아주 달한 닭발집이 있으니까 나중에 끝나고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네. 잔뜩 먹고 소주도 먹고 그랬는데 그 어르신들이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 노래방을 한번 가지는 거예요. 그 노래방을 그러시죠. 갔어. 가가지고 어르신들이 탁 우리가 눌러드리고 노래를 팍 폼잡고 부르시는데 저하고 같이 간 유정원 대표가 그 유 대표는 그분들을 그날 처음 본 거예요. 저는 그분들 3번 본 거고. 근데 노래를 어르신들이 부르는데 갑자기 노래를 끄는 거야. 한참 부르는데 다음 노래 부르시죠. 노래 부르는데 또 꺼. 저도 당황되고 그분들도 당황된 거야. 왜 끄냐 그랬더니 유 대표가 뭐라고 하냐면 좋아하는 노래 부르지 말고요. 잘하는 노래 하세요. 뭔 얘기인지 모르세요? 우리 노래방 가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그거면 맨 노래가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노래 하라 이거야. 배꼽을 잡았다니까 그날. 그래서 그 뒤부터 그 어르신들이 이제 잘하는 노래를 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거길 나왔는데 제가 방송하다가 같은 방송이에요. MBC 희망특강 파랑새라는 프로를 하다가 그것도 이 강의 프로예요. 매주 그 주제인물 성공한 분을 한 번씩 정해놓고 이분이 왜 성공했는지를 강의로 푸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제가 그 프로를 한 2년 동안 하면서 저는 주제인물을 거의 가서 직접 인터뷰합니다. 그분이 쓴 책 다 읽어야 되고 고단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주제인물이 정해졌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도예 선생님이었어요. 도자기 명장. 그 항산 이망택 선생이 이분인데 인터뷰를 딱 갔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백발이 청성한 분이 수염이 쫙 기는 산신령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인터뷰를 쭉 해보니까 그분이 옛날 직업이 뭐였냐면 선생님이었어요. 그 옛날에.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미술 선생님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도자기의 길을 가겠다고 길을 바꾼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통곡을 하셨대. 내 자랑스러운 외동아들이 선생까지 하게 만들어놨더니 저놈이 요강을 만들러 간다고. 요강 아시죠? 그랬더니 이망택 선생이 설득을 했답니다. 어머니 제가 만드는 거는요 요강이 아니고요 옛날 임금님들이 쓰시던 그릇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아 이놈아 그것도 올라앉으면 다 요강이야. 그래서 이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진사도의 도자기 진사백자의 1등입니다. 이미 36년 전의 얘기예요. 지금 제가 그분 보고 그런 생각했어요. 이분이 물론 선생님 하셨더라면 훌륭하게 제자도 키우고 이런 보람된 일을 하셨겠지만 이 시장에 도자기 시장에 딱 이 세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한국의 베스트 원대는 명장이 될 수 있었지 않았냐. 사람은 역량이 다 다른 거예요. 남의 역량과 내 역량이 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를 제일 잘하는지를 파악하셔야 돼. 내가 뭘 제일 잘하는지 거기에 올인하셔야 돼. 물고기 중에요 제일 빨리 헤엄치는 물고기가 있어요. 도세치라는 건데 얘는 시속 110km야. 중부고속도로 제한 속도야. 물고기가. 육지를 제일 빨리 뛰는 게 뭐예요? 치타. 얘는 120km.
하늘을 제일 빨리 나는 새가 있어. 구남조라는 새인데 얘는 시속 400km야. 400km. 구남조는 뭐라고 그러냐? 저는 헤엄치는 거 꼴찌고요. 뛰는 거 빵점이에요. 근데 나는 나는 건 세계 최고입니다. 이게 경쟁력이에요. 경쟁력이에요. 근데 요 세 개를 대충 한다고 뻐기는 게 있어. 오리야, 오리. 대충 뛰잖아요. 헤엄도 뛰잖아. 뛰기도 하잖아. 근데 1등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건 경쟁력 없는 거야. 자기가 정말 잘하는 영역을 선정해서 거기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직업은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를 한번 보시죠. 보통 사람들이 처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제일 많이 있는 데가 맞아요. 4번이야. 보통의 직장인들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돈도 얼마 안 돼. 이 1번은 전문직이에요. 제 친구들 중에 야, 나 그만하고 싶다. 제발 때려치고 싶어. 제일 많이 그만두고 싶어 하는 데가 전문 직종 중에 뭘 것 같아요? 맞아요. 의사예요. 의사. 근데 그 집안은 본인은 정작 제일 그만두고 싶어 하는데 그 의사라는 직업 때문에 제일 많이 혜택 보는 분 때문에 그만 못 둬. 누구예요? 부인들이죠. 그리고 3번 영역은 뭐냐면 돈은 안 되는데 정말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들이야. 작가 지망생 30년째 하고 있어. 그분들 글만 쓰면 그보다 행복한 게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직업이 있어요. 수익도 좋으면서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 근데 이거는요, 특정한 직업이 아니에요. 그 의사나 뭐 약사나 변호사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직업이든 간에 그 분야에서 베스트 원만 되죠. 2가지가 보장됩니다. 돈과 명예가 보장이 돼. 어떤 분야든 간에 분야 관계없어요. 돌을 깨는 일이든 나무를 깎는 일이든. 우리 프레시도 그분들 다뤘었거든. 학력도 관계가 없어. 조건이 있다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돼야 돼요. 최고. 그럼 돈하고 명예는 따라오는 겁니다. 자, 보물지도를 만들어라. 보물지도. 자, 뇌는요, 저는 상상하면 이루어진다고 믿는데 뇌는 아주 재미난 특징이 있어요. 특징 중에 미래 기억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오지 않은 미래를 우리가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오신 분하고 저하고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인데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 날까지 출근합니다. 월요일 날 출근하는 기분하고 금요일 날 출근하는 기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둘 중에 어떤 날에 죽고 싶어? 어떤 날에 죽여줘요? 금요일. 일은 똑같이 하는데 왜 금요일이 죽여주고 월요일이 죽고 싶을까? 이유가 뭘까? 미래. 그렇죠. 휴일. 금요일이 최고란 얘기는 금요일의 미래가 뭐예요? 토요일이야. 그죠? 그 다음은 일요일이니까 끝내주는 거예요. 월요일에 왜 죽고 싶어? 월요일의 미래가 뭐야? 또 금. 그러니까 월요일 날 죽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오죽하면 월요일 날 병이 생겨. 그 월요병 언제 생겨요? 일요일 저녁부터 생기는 거야. 집에서부터 누워서 자는데 그때부터 몸이 왠지 좀 으슬으슬해. 몸살이 좀 오는 것 같아. 왜? 내일 출근해야 될 생각을 하니까. 뇌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오지 않은 미래를 통제할 수가 있다. 자, 2분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세요. 이분은 이줄의 대표고 이분은 이줄의 대표인데 진원줄은 상당히 조금 몇 초 동안 괴로울 거예요. 자, 무조건 이겨야 돼. 가위바위보. 오케이. 이줄이 이겼고 이줄이 졌어요. 응? 자, 이줄이 지금부터 1년 있다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 줄한테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다 잘려. 1년 있다. 집 갖고 있는 거 보증을 잘못 써서 다 날려버려. 집에 쌀이 한 톨이 없어. 밖에 영하 30도야.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 어디로? 밖으로 나가야 돼. 지금부터 1년 있다가요. 자, 요 줄은 이긴 줄이에요? 표정이 다르잖아요. 일단 이 줄은 1년 있다. 지금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니는 직장에서 사장님이 너무 열심히 일했다고 1인당 10억씩 보너스를 줘. 강남에다 1인당 100평짜리 아파트를 줘. 청소하기 힘들다고 너무 크니까 회사가 월급을 줘서 가정부를 3명씩 보내. 저 줄은 그 사람들이 와요. 그렇죠. 이분들 일하러 오시는 거지. 자, 근데 밝혀지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게 1년 있다가요. 근데 행복과 불행이 시작되는 건 언제예요? 지금부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행복과 불행이 시작되는 거는 지금부터야.
밝혀지는 건 그때 가봐야 돼. 그래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인간의 뇌는요 밭과 같다고 주장합니다. 밭에다 콩을 딱 심었어. 뭐가 자랄까? 팥을 심었어. 아무것도 안 심었어. 어떤 사람은 풀이 자란대. 인간의 뇌도 똑같아. 인간의 뇌에다 희망을 심었어. 뭐가 자라? 절망을 심었어. 아무것도 안 심었어. 어디에 머리에 풀이 자라요? 아무것도 안 자란단 말이야. 그렇단 말이에요.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뭐를 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부로 우리 방청객분들, 시청자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실 거는 멋진 미래 기억을 심어야 돼. 흔들리지 않는 미래 기억. 그때 내가 내 인생이 바꿀 수 있어요. 자, 제가 그림을 보여주는데, 제가 있는 학교가 인천에 있는 재능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르치는 과목이 비전 설계와 자기 경영이라는 과목이에요. 꿈에 대해서 가르쳐. 저는 전공은 마케팅인데 꿈에 대해서. 제 강의는 선착순 240명만 들을 수 있어요. 1학년 딱 오면. 아이들한테 꿈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만드는지를 다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만한 전지에다가 자기의 꿈에 대한 콜라주를 만들어서 붙여. 그리고 다 나와서 발표를 하게 해. 발표하면 제가 사인해주면 지네 방에 갔다 꼭 침대 머리맡에 붙이게 합니다. 그걸 붙인 걸 엄마 아빠가 보시잖아요. 도가니탕에 빠지는 거야. 감동의 도가니탕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 친구 거. 이 친구는 우리 재능대학에서 제일 유명한 과가 호텔 외식조리과인데요. 거기 1학년 학생인데 은월한 친구야. 자기의 꼴라지 이렇게 만들어 쫙 발표하는 겁니다. 제가 몇 커트만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자격증을 따는데요. 2014년 10월 1일 날 딴대. 총 6개. 이때까지. 원래 1년 안에 따려고 그랬는데 술도 좀 마시고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린대. 이렇게 따가지고 이 친구가 취직하고 싶은 호텔이 있는데 어디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텔 중에 하나인데요. 두바이에 있는 버즈 알라랍 호텔이에요. 가보셨죠? 이 호텔입니다. 기가 막힌 호텔. 왜 여기 취직하고 싶냐? 우리 재작년에 졸업한 여학생이 여기 취직돼 있어요. 이번에 졸업할 여학생 역시 여기에 취직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꿈이 한국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의 마지막 꿈이 뭐냐? 호텔 총주방장이 되는 건 기본이고 두 아이의 따뜻한 아빠가 되는 게 자기의 마지막 꿈이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걸 다 갖다 얻다 붙여 지네 침대 머리맡에 이렇게 붙여놔요. 이거 우리는 여학생이 붙인 거야. 이렇게 꿈을 만들어서 붙인 친구가 있고 못 붙인 친구가 있어요. 미래가 같을까 틀릴까? 틀려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물 지도를 만들어라 이거야. 그래서 머리에 뭔가를 심으면 이룰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인맥을 구축하라 이게. 인맥을 구축하라. 나는 누군지를 누구를 만나는지를 명확하게 보셔야 돼. 사람은 그 사람을 닮게 돼 있어요. 만나는 사람을 닮게 돼 있거든. 맹모 삼천지교라고 들어보셨죠? 네. 맹자의 엄마가 3번씩 이사한 이유가 뭐예요? 뭐 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그랬어요? 환경이었거든. 지금 우리 방청객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의 환경이 누굴까요? 뭘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누구를 만나는지를 보셔야 돼. 그 사람을 닮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인맥을 맺을 수 있을까를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군인이 이걸 가르쳐줬어요, 군인. 제 친구 중에 그 육군 대령이 있는데, 여기 경기도 광주에서 연대장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팔자 고치기라는 전략을 쓰는데, 2 곱하기 2 곱하기 2야. 매일 2명한테 감동적인 줄 계획을 선행하라 이거예요. 군인들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기가. 매일 2가지 이상의 장단기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매일 2시간 이상씩 공부를 해라. 군인들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누군가한테는 선행할 걸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얼마나 때렸습니까? 군인들 사망 원인 1등이 자살이래요. 1등이. 그걸 예방하려고 이 연대장은 들어올 때마다 자기가 직접 2시간씩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딱 앉혀놓고 아이들이. 문자 오는 걸 제가 가끔 저한테 보여주더라고. 연대장님 눈이 오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선행 하나 한 거야 얘는. 연대장님 저는 제대하고 나서 뭐 할 거예요? 이런 꿈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한테 잘해보세요. 이건 좋은 인맥이 되는 거예요. 5번째는 뭐냐? 다른 시각을 가져라 이거예요. 돈도 보인 다의 다 마지막이야. 부자와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부자들은 남과 다른 시각을 갖습니다. 가난한 사람 그걸 따라가.
중산층들은. 가난한 사람 뒤에서 뭐가 어쩌대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뭐를 하든지 다른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전에 대구에 한번 갔었는데 강의하러 막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택시를 탔는데 택시가 이상한 택시예요. 그 안에 무슨 깜빡이 조명도 들어가고 노래방 기계를 딱 갖고 있는 거야. 제가 물어봤어요. 뭐예요? 자기가 노래방 택시래. 장충 노래방 택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기가 막히더라고. 보통 타고 시내에서 터미널 갔다가 터미널에서 다른 데로 옮기는데 여긴 안 그래도 돼. 거기 가서 대구를 직접 간대. 노래 부르면서 간다는 거야. 승객들이. 그러니까 남과 다른 시각을 가질 때 경쟁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충 택시기사 그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닥치는 오염들을 써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굉장한 오염 속에 현재 노출돼 있다 그랬죠. 네. 베이비 부모 기억하시죠? 네. 대학 54만 명이 졸업하지만 취직을 원하는데 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2만 명밖에 안 돼요. 이게 한국의 상황입니다. 몇 분까지 일해야 돼요? 몇 세까지? 70세까지 일해야 돼요. 100세까지 살려면 55세 기준으로 11억이나 필요해요.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방법, 솔루션을 드리는 건 뭐냐면 돈도 보인다라 이거야. 크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돈의 기능을 인정하라. 돈의 기능을 인정하라. 도전하라. 도전하라. 보물 지도를 만들어라. 보물 지도를 만들어라. 인맥을 구축하라. 인맥을 구축하라. 다른 시각을 가져라. 다른 시각을 가져라. 이렇게 돈도 보인다로 무장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상태든,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학생들처럼 학생들이든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든 사업하는 분이든 또는 50세가 되는 분이든 이걸로 무장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죠? 인생은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건 한 명밖에 없어. 누가 선택해야 돼? 누가? 내가 선택하셔야 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방청객분들이나 시청객분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